안녕하세요. 저는 미취학 남자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혼자 집에서 사연들을 들으며 같이 울고 웃는 게 낙이었는데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니까 많이 떨리네요. 그래도 혼자만 생각하고 덮기에는 화가 많이 나는 이야기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하소연 겸 털어놓고 싶어져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30대가 될 때까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알뜰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8살 많은데 사실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남편이 하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오래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 눈에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반듯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멋진 사장님이었어요. 저 역시 지각 한번 하지 않고 뭐든 열심히 하는 성격인데다가 주위에서 이쁘장하다는 말도 종종 듣는 편이라 그런지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들도 둘이나 낳게 됐네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저희 가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노총각인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면서 생긴 형님 때문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나름 열심히 살아온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이남 중에 막내이고 저는 외동딸인데요. 남편에게 하나뿐인 형이자 저의 아주버님은 나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노총각이었어요. 시모, 시부 모두 말은 안 해도 항상 주위 분들을 만나면 어디 좋은 여자 없냐며 물어보고 어떻게든 첫째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혈안이셨답니다. 그런데 하도 오랜 기간 노총각으로 지내서인지 일은 대기업 다니면서 잘하시는데 이 아주버님이 여자 앞에서는 영 쑥맥이라 소개팅을 해도 성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이나 저희 부부에게 빌붙으시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일부러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큰 걱정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것도 저랑 동갑인 젊고 이쁜 여자를요. 심지어 명문대 나와서 같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다니까 갑자기 아주버님이 확 달라 보이던 거 있죠. 처음에는 일하느라 꾸밀 줄도 모르고 어리숙하게 다니는 아주버님에 비해 너무 예쁘고 세련된 모습이라서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진짜 불같은 사랑에 빠지셨는지 연애한다고 집에 데려온 지 6개월도 안 돼서 결혼까지 팍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 아주버님이 드디어 노총각 딱지 떼고 장가를 가시는구나 싶으면서 형님이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솔직히 남편 집안이 좀 보수적인데 저는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어린 나이에 혼수 예단도 하나 못하고 시집을 왔기 때문에 신혼 초에 기가 죽어서 작은 일에도 눈치를 보면서 지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아이들을 둘씩이나 낳고 나니 이제는 시부 시모 눈치도 안 보고 할 말도 좀 하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소심한 모습이었겠지만요. 어쨌든 희한하게 제가 먼저 이 집에 시집을 온 사람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거고 저처럼 눈치 볼 수도 있으니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남편한테도 괜히 이상한 말 꺼내서 눈치 주거나 장난치지 말라는 오지랖 쩌는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 혼자 상상 형님 맞이를 하고 있던 중에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둘 다 대기업에 다녀서 돈을 잘 벌어 그런지 근사한 호텔 룸식당을 잡아뒀길래 신기해하며 들어갔어요. 저희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며 기다리는데 진짜 생화랑 도자기 같은 걸로 된 장식품들이 엄청 많고 조명이며 테이블 의자며 돈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한창 뛰어다니며 노는 시기인데 하나라도 만져서 깨트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 식은땀이 줄줄 났어요. 그렇게 하지마 앉아 소리를 반복하면서 난리치고 있으니 시부 시모와 아주버님이 들어오고 연이어 형님네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형님 부모님은 지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더라고요. 아주버님처럼 성실하고 든든한 사위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다면서 웃는데 시모 시부 얼굴이 그렇게 환한 건 처음 봤습니다. 형님도 따로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고 왔는지 이날따라 너무 예뻤어요. 원래도 화려한 얼굴인데 옷도 트위드 투피스로 곱게 차려입으니 제가 봐도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세련됐더라고요. 저도 격식 갖추는 자리니까 나름 화장하고 꾸미고 갔는데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한 형님을 보니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창 신혼집이니 예물이니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만한 말들이 오고 가길래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요. 구두쇠 시모 시부가 귀한 딸 며느리로 보내주시고 형님에게도 우리 집에 시집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예물은 자기들이 꼭 좋은 걸로 해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듣는데 뭔가 가슴이 찌릿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고졸에 친정도 못 산다는 이유로 무조건 간단하게 다 생략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상견례도 동네 한식집에서 대충 하고 넘어갔거든요. 예물도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남편이랑 저랑 18K 결혼 반지 하나만 딱 맞춘 게 다였어요. 물론 다 부부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라지만 저랑 동갑인 형님이 이렇게 다르게 결혼을 시작하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이 와중에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값비싼 어패류, 갑각류, 보양식까지 주르륵 코스로 들어오는데 밥 안 먹고 놀겠다고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을 붙잡고 있자니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시모 시부랑 같이 하하호호 아주버님과 형님을 칭찬하면서 웃고 있는데 섬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갑자기 마음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도 이날은 아주버님과 형님이 주인공인 상견례 자리니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자는 마음으로 웃으며 있었는데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형님이 자꾸 말을 거는 겁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재수 씨가 있는데 너무 착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잘 사신다고요. 저랑 나이가 같다고 들었는데 제가 뭐라 불러야 할지. 아이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손윗 사람인데. 아가, 네가 동서라고 부르고 둘째 너는 형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알겠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동갑이라고 예의에 어긋나면 안 된다. 사부인, 제가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잘할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중간에서 툭툭 끼어드는 시모가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도 좋은 자리니까 참을 인을 마구 마음속에 새겼죠. 그런데 시모보다 더 짜증나는 건 눈치 없는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님한테 못 들은 건지 뭔지 자꾸 고졸인 저한테 무슨 과였냐고 물어보질 않나,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고, 자기 친구가 다닌 학교 혹시 나오지 않았냐고 물어보질 않나. 그냥 슬슬 넘어가려고 했는데 굳이 꼬치꼬치 따져서 제 입에서 결국 고졸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했네요. 요즘 워낙 다들 대학 나오니까 당연히 동서도 나왔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사과드릴게요. 아, 내가 왜 그랬지? 형님의 태도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사과를 하니까 제가 고졸이라는 게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이 기분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상황은 그랬습니다. 살면서 제가 고졸이라는 것에 대해 큰 불편함이나 부끄러움은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형님 반응도 너무 웃기고 시부, 시모 다 있고 형님 부모님까지 있는 데서 이렇게 제 학력이 화두에 오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중간에서 중재 좀 하라고 눈치를 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밥만 먹고 허허 웃고 있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명문대 나온 형님이랑 고졸인 제가 동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묶여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진짜 너무 싫고 화가 났어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한숨 돌리는데
상견례 일이 자꾸 생각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 좀 하자며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아주버님이랑 형님 상견례 말이야. 어떠긴 뭐가 어때? 사돈 뗄 분들 인상도 좋은 것 같고 지방에서 그 정도 사업할 규모면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형 이제 인생 좀 피나 잘 됐다 이런 생각 들지. 나는 오늘 너무 짜증났어. 알아? 나 혼자 애들 둘 데리고 낑낑대면서 밥도 잘 못 먹고 난리인데 당신은 혼자 밥 잘 먹고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이더라. 그리고 그 여자 아주버님이 말해서 뻔히 아는 거 아니야? 나 고졸인 거. 거기서 내 얘기가 왜 주가 되는 건데. 너무 웃기지 않아? 아, 몰랐겠지. 당신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거 자격지심이야. 그리고 누가 밥 먹지 말랬어? 그러니까 내가 애들 장모님한테 맡기고 가졌잖아. 자기가 꾸역꾸역 애들 데리고 가놓고는 왜 나한테 그래? 맨날 무보수로 우리 엄마한테 애 맡기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당신은? 내가 용돈 좀 드리자니까 당신이 한사코 말렸잖아. 엄마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애들 보느라 안 아픈 데가 없대.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거든? 나이 들면 다 그래. 화가 나서 남편한테 상견례 때 짜증났던 일들을 말하다 보니까 평소에 남편에게 쌓였던 불만들이 같이 터졌어요. 남편이랑 고깃집을 같이 보느라 아이들 둘을 친정엄마가 자주 봐주셨는데 남편이 워낙 짠돌이라 눈치를 주는 탓에 용돈 한 푼 맘 편하게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순간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고 형님처럼 대기업에 취직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은 많았지만 형편 때문에 못했고 결혼해서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미뤄두었던 파티쉐 공부를 해야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제 말에 남편은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가게 일이나 더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자극받은 저를 말릴 순 없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 등원시키고 가게 나가기 전에 쉬던 오전 시간에 학원을 다니면서 저도 제 삶을 좀 열심히 꾸려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명절이었습니다. 형님은 일이 있어서 당일에 온다면서 저보고는 전날에 와서 음식할 리스트를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익숙한 일이라 애들 데리고 또 가서 낑낑대며 요리를 했어요. 그래도 첫 명절이라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선물을 많이 사왔더라고요. 얼핏 봐도 명품 쇼핑백들이 한가득이라 돈 꽤나 썼네 싶었습니다. 원래 아주버님은 명품의 명자도 모르는데 형님 취향이 잔뜩 반영된 선물이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만든 음식으로 올린 다과상을 받아들고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형님이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이상하게 제게 주는 가방이 제일 크더라고요. 시모랑 시부가 그걸 보고 너무 돈 많이 쓴 거 아니냐면서 걱정할 정도였고 저도 뭔가 싶어 조금 설렜어요. 그런데 선물의 정체를 알고 진짜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건 중고 명품 가방이었는데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홍삼이니 보약이니 명품 가방에 스카프를 줘놓고 저한테는 자기가 몇 번 안 뜬 거라면서 중고 가방을 준 거였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명품은 중고라도 값어치 있다는 거. 그런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손잡이며 바닥이며 흠집도 많고 떼탄 부분도 많아서 가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남이 쓰던 거라면 찝찝해하는 게 제 성격인데 상태도 완전 좋은 게 아니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선뜻 받지를 않고 있으니까 형님이 눈치를 채더라고요. 아, 동서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들고 온 건데 제가 진짜 몇 번 안 쓴 거예요. 싫으세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형수님. 이 사람이 명품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이거 딱 봐도 몇백 하는 거잖아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당신은 명품인데 무슨 스타일을 따지고 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나는 취향도 없어. 형님, 마음은 감사한데
제가 쓸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감사히 받은 걸로 할게요. 둘째, 그만해라. 애써 신경 써준 사람 무한하게 받지도 않고 뭘 받은 걸로 한다 그러니? 그리고 헝거 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첫째가 나한테 미리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너는 알뜰해서 괜히 비싼 거 새 거 주면 부담스러워서 싫어한다고. 그냥 쓰던 거 헝거 줘도 된다고 내가 그랬다. 괜히 오해하고 그러지 말어. 아니 어머님, 저 오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헝거를 좋아해요? 저 알뜰한 건 맞는데 새 것도 좋아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얼척이 없더라고요. 이야기가 커지니까 중간에서 아주버님이 당황해서 가방을 주섬주섬 들어 챙기는데 괜히 죄송하기까지 했어요. 형님은 또 계속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저만 또 중간에서 쓸데없이 예민한 사람 된 것 같고 다른 가족들 보기에도 민망해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주시라고 잘 쓰겠다고 하고 받아뒀어요. 그래도 마음이 답답해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놀이터에 가서 좀 놀아주고 왔는데요. 저보고 헝거 좋아하니까 헝거 주라고 말했다는 시모도 화났지만 그 상황에서 대놓고 저에게 면박을 주던 남편이 더 짜증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알뜰하게 살게 된 것도 항상 없는 형편이니 아껴 써라 말하면서 저를 옥죄던 남편과 시댁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게 최저가 검색하면서 아끼고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친정이 못 사는 건 안 아끼고 살아서 그런 건가 보다. 어느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구두쇠로 만들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저는 새 거 말고 헝거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새 걸로 다 선물을 받고 이 집에서 저만 헝가방을 선물 받는다는 건데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나 내가 선택한 결혼인데 싶어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런데 짜증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한동안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더니 아주버님네가 일 때문에 먼저 간다며 현관을 나서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를 보고 거듭 미안하다며 인사를 하는데 오히려 분위기를 깬 것 같아 제가 미안했다고 인사치레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을 보는데 홍삼 세트가 들려있는 겁니다. 시모가 명절에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삼 선물이구나. 우리도 저거 받겠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맨날 돈 아낀다고 싼 거 찾으시는 분이 웬일로 거금 투자해서 저런 걸 다 챙겨주시네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네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남편과 아이들이랑 저녁까지 먹고 일어나는 저에게 시모가 대뜸 치약 세트를 주는 겁니다. 순간 이게 뭐지? 싶어서 쳐다보고 있으니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너 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가 다 생각해서 주는 거야. 너희 집 식구 많으니까 치약 잘 떨어질 거 아니야. 첫째 내는 머리 써서 일하다 보면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건강 걱정돼서 홍삼 줬다. 그러니까 또 질투하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느끼는 이 찝찝하고 속상한 느낌이 고작 질투라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고 와서 남편을 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역시 남의 편이었나 봐요. 제가 아무리 대놓고 우리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속상하다 말해도 오히려 동서는 노총각 형을 데리고 간 귀한 사람이니 자기 엄마가 그렇게 부둥부둥 해줄만 하다면서 저보고 더 오래 시모랑 살아봤으니 무조건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도 그냥 마냥 노는 백수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고깃집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쓸 일이 많은데 누구는 홍삼 주고 누구는 치약 세트라니. 솔직히 시모가 예물 챙겨주고 신혼집도 무리해서 노후자금 당겨 큰 평수로 매매해주고 땅까지 형님네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저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그래도 문제 삼지 않았던 건 남편이 말하는 대로 노총각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소소하게
저와 형님을 차별하고 질투한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다독여주고 솔직히 말해줬다면 이렇게까지 속상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형님보다 10년 가까이 더 오래 살아온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진짜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이 없는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이란 놈도 제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해주고 무조건적인 이해만 강요하고 있으니 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 되겠다. 어머니가 나보다 더 알뜰하시잖아. 나 형님이 준 명품 가방 이거 어머니 드릴래. 무슨 소리야? 그걸 왜 엄마 줘? 너 쓰라고 준 거잖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주기만 해 진짜. 남편이 말리든 말든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 길로 우체국에 가서 커다란 택배 박스에 형님이 준 중고 명품 가방을 넣고 제 옷장에 있던 낡은 원피스도 몇 장 같이 입으시라고 추려서 택배로 보내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시모가 전화가 와서 이게 뭐냐고 웬 거적대기를 보냈냐고 묻는데 진짜 웃겼어요. 어머니 필요하신 것 같아서 보냈다고 아직 입을만 하다고 하니깐 어버버거리시는데 뒷일이야 어쨌든 잘 입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그 뒤에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진짜 통쾌하고 속이 후련했어요. 그 사이 형님은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습니다. 이쁜 애가 하고 시모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뭐 어쨌든 생명의 탄생은 항상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잘 지내라고 톡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으니 안정을 취하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 둘을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크고 작은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형님이 같은 여자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친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정 쩌는 시모도 있으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시모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둘째야, 첫째 얘기는 들었지? 애가 공부만 한다고 몸이 약한지 유산기 있다고 쉬라고 했다는데 내가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 붙여줄 테니까 옆에 가서 수발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네? 수발이요? 저도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면 친정 어머니나. 친정이 멀어서 못 올라온대. 그리고 나는 너무 늙고 시어미가 가면 마음이 더 불편하지. 안 그래? 너도 알잖아. 애들은 이제 많이 커서 혼자 잘 있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을게. 좀 가서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저도 애들 가졌을 때 똑같이 힘들어서 피도 비치고 안 좋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저 혼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다 낳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그때 저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셨어요? 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섭섭해요. 뭐가 또 섭섭하다고 그래? 너는 젊었잖아. 너랑 지금 첫째랑 아기 낳는 나이가 다른데 그걸 또 그렇게 속 좁게 구니? 아유, 그냥 좀 도와줘. 내가 돈 준다고 하잖아. 진짜 너무너무 섭섭하고 서럽더라고요. 친정 형편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모두 저를 외동딸로 아끼며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보고 당연하다는 듯이 돈 줄 테니 형님 수발을 들라고 하는데 진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다가 제가 뭐라 하니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 내 말하는 거라면서 염치 없지만 부탁하자고 태세 전환을 하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기분도 나쁘고 사실 저도 이맘때쯤 제과제빵 학원을 다니면서 고깃집도 다니고 아이들도 케어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유산기가 있다고 힘들다는데요. 나 몰라라 했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진짜 웃긴 얘기지만 네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면서 시모가 또 저를 몰아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맘 먹고
형님을 돌봐주러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저도 친구가 이랬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미쳤다면서 그러고 왜 살았냐고 뭐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구석으로 몰리면 사고 회로가 막히는지 어쩔 수 없다. 조금만 도와주자. 바보같이 생각이 들던 거 있죠? 결국 형님 집으로 들어가서 수발을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마운데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사양하던 형님도 제가 드나들면서 밥해주지 빨래해주지 군말 없이 케어해주니까 마음이 놓였는지 점점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요구사항이 점점 과해져서 저녁 다 먹고 갑자기 삼겹살을 구워달라고 하지를 않나. 하루는 한겨울이라서 꽤 추웠는데 갑자기 참외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동서, 나 진짜 미안한데 참외 좀 구해줄 수 있어요? 나 원래 참외 싫어하는데 이상해요. 봉봉이가 먹고 싶나 봐요. 참외요? 지금 백화점에도 참외 없을 텐데. 뭐 다른 건 안 돼요? 귤이나 딸기나 이런 거. 제철 과일 먹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거 말고 참외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어렵겠죠? 아, 왜 이러지?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동서 때문이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갑자기 너무 서럽고 서운하네요. 잠깐만요. 남편한테 전화해 볼게요. 여보, 참외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동서가 구할 수가 없어서. 동서 잘못은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네? 아니, 제가 아무리 집에 가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한들 한겨울에 없는 참외를 어디서 구해서 갖다 바치나요? 아주버님은 바빠서 야근하는 날이 많지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하는 형님이 안쓰럽게 느껴지다가도 임신 호르몬 탓을 하면서 계속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시키는데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는 말도 점점 짧게 하면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저보고 다 해달라는데 진절머리가 나서 더는 같이 있어주기가 싫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첫째, 둘째 모두 임신기간 내내 입덧으로 고생하고 둘째 때는 임신성 당뇨까지 걸려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관리하느라 고생이었거든요. 그래도 누구 하나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버텼어요. 물론 남편이나 시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준 건 있지만 형님처럼 이렇게 의존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저랑 같은 나이에 이렇게 다른 결혼 생활을 하는 형님을 보니 애 낳고 나면 또 얼마나 유세를 떨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못 도와주겠다고 말했는데 형님이 다행히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안정감을 찾았는지 이제 안 와줘도 될 것 같다면서 남편이 연차를 못 내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산부인과에 한 번만 같이 가달라 하더라고요. 병원 한 번 같이 가주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 어려운 것도 없어서 바로 운전해서 같이 가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요. 어머, 언니 맞지? 이게 웬일이야? 여기서 언니를 다 만나네. 진짜 세상 좁다 좁아. 왜 연락을 끊고 지냈어? 나 모르겠어? 누구신지 처음 뵙는데요. 저 진료가 있어서 그럼. 형님을 보고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형님이 허옇게 질려서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진료실에 허겁지겁 들어가는 형님을 보면서 여자가 계속 이상하다 맞는데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느낌이 쎄해서 모르는 척 하려다가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희 형님을 아세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 예전에 제가 같이 일했던 언니랑 너무 닮아서요. 본인이 아니라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목소리까지 너무 닮았는데 신기하네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똑같이 생길 수가 있나? 그래요? 혹시 명문대 나오셨어요? 아니면 땡땡전자 다니세요? 아니요. 아, 저분은 명문대 나와서 땡땡전자 다니시나 봐요. 에이, 그럼 제가 아는 사람은 절대 아니겠네요. 사람 잘못 봤나 봐요. 저 아는 사람은 그런데 다닐 위인이 아니거든요. 천천히 일해서 돈 버는 건 절대 못해요. 한 번에 확 당겨야지.
제가 초면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1, 2분 정도의 짧은 대화였지만 제 뇌리에 그 여자가 확 박혔어요. 여자의 감이라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형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닐 거라 얘기는 하는데 눈빛이며 손짓이며 형님이 들어간 진료실을 빤히 바라보며 웃는 그 여자의 얼굴에는 뭔가 무언의 확신이 있었어요. 진료실을 나온 형님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까 그 여자는 갔냐면서 재차 묻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니까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찝찝해서 그런다고 웃어넘기는데 살짝 떨리는 입꼬리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랑 밥을 먹을 때에도 제과제빵 학원에서 수업을 배울 때에도 고깃집 일을 도와줄 때에도 계속 그 여자의 웃는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잘 사는 아주버님을 생각하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확인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형님의 뒤를 캐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아주버님과 같은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했던 형님은 사실 대기업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서류를 조작한 이력서를 내서 입사 2주 만에 쫓겨나고 명문대도 중퇴였더라고요. 심지어 과거 SNS 기록을 뒤지니 대학교 다닐 때 스폰을 받은 이력도 있는 꽃뱀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야 인사한 지 6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진행된 결혼이 이해 갔습니다. 오래 질질 끌었다가는 시무시부기에 진실이 들어갈까 두려웠던 거겠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어서 남편에게 바로 털어놨죠.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면서 TV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고 정신에 병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저를 타박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나도 믿기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이다. 이거 우리만 알고 덮으면 시모시부 농락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해도 자기 형수 모함하지 말라고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모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서지 말까 싶기도 했지만 정황상 아주버님은 사실을 모르고 결혼하셨으니까 가족이라면 모른 척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과 똑같이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결정적 증거를 들고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형님을 질투하고 미워했다면 그렇게 임신해서 힘들어하는 형님에게 가서 수발을 들었을까요? 일부러라도 그런 말이 듣기 싫어서 짜증나고 화가 나도 꾹 참고 형님 앞에서는 티내지 않고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도 다들 이렇게까지 진실이 아니라고 하니 그래 나도 모르겠다 눈 감아버리자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아주버님 친동생도 아니고 꽃뱀한테 털리면 자기들만 손해지 내가 손해인가? 내 아이들한테 피해만 없으면 돼 마음을 꾹 참아보기로 한 거죠. 10달 채워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굴을 보면 못 참을 것 같아서 일부러 시댁이랑 왕래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남편이랑도 대면대면해져서 아이들이 없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정말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별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해서 아이들만 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를 낳았다니까 가만히 있기는 어렵더라고요. 이혼한 사이도 아닌데 가족이 출산을 했으니 축하한다고 이야기는 해주고 선물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바보같이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예의라 생각했습니다. 바보처럼 착한 아주버님을 생각해서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한다기에 예쁜 옷도 사서 포장하고 빠듯한 형편이지만 돈까지 뽑아서 봉투에 넣어뒀어요. 당연히 가족들을 모아서 하는 100일 잔치인데 남편이랑 아이들도 가길래 저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과 남편 차에 타려는데 남편이 정색하면서 같이 가려고?
떨떠름하게 묻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가야지. 난 가족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당신 형수님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런데 괜히 좋은 날 가서 깽판이라도 치면 나도 더는 당신 실드 쳐주기 힘들어. 그냥 집에 있어. 당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깽판을 친다고 그래? 나 아무 말도 하지 말래서 몇 달 동안 가만히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무슨 시한폭탄도 아니고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래? 그렇게 무서우면 무서울 일 하지 말고 살았어야지. 지금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맞는 거야? 아,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솔직히 애들 당신이랑 같이 생활하는 것도 안 좋은 영향 줄까봐 너무너무 걱정될 정도야. 알아? 그냥 오지 말고 집에서 잠이나 자. 정말 제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무슨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화가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친년이 뭔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결정적 증거 내가 꼭 찾아줄게. 기다려. 뭔 소리야 또. 아무튼 집에 있어라. 우린 간다. 가자 얘들아. 엄마가 머리가 많이 아프대. 병원 가야 돼 병원. 남편이랑 아이들을 형님네 아기 100일 잔치에 보내고 바로 집에 돌아와 예전에 받았던 형님 관련 자료를 뒤졌어요. SNS를 타고 들어가서 형님의 옛날 친구를 찾았습니다. 딱 봐도 하류계 쪽에서 일하는 것 같았는데 몇 달 전에도 연락할까 말까 하다가 아주버님 생각해서 참았거든요. 그런데 나만 병자로 몰아가는 남편과 시모를 보니 너무 빡쳐서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SNS 메시지를 남기니 생각보다 빨리 답이 왔어요. 알고 보니 형님은 과거의 친구나 지인 남편, 지인 남친들을 꼬셔서 사기치고 돈까지 뜯은 후에 잠수 타는 게 특기였더라고요. 자기도 당했다면서 그때 파혼하고 남자 기피증이 생겨서 아직 이렇게 사는데 그녀는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냐는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이게 결정적 증거 아니냐면서 메신저를 하나씩 보여줬는데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런 게 다 사기야 사기. 왜 모르는 사람 말을 더 신뢰해? 형수님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질투할 거야? 나 질투 아니야. 너무 억울해. 여기 봐. 형님 얼굴 사진이잖아. 형님 이야기 맞는데 왜 나보고만 아니라고 해? 난 안 믿어. 못 믿어. 제발 그만 좀 해. 진짜 확 정신병원 보내버리기 전에. 뭐라고? 형수님은 자기가 임신했을 때 도와주러 와서 옷도 많이 두고 갔다면서 하나도 안 버리고 모아뒀다고 오히려 세탁 못해서 미안하다더라. 자기가 그때 와서 많이 도와줬다고 평생 못 잊을 거래.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고 헐뜯어? 남편의 뒷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정신병원 보내버린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혔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 말은 하나도 믿어주지 않고 듣기 싫고 일 만들기 싫다는 이유로 병원에 보내버린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 남편에게 온갖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더는 같이 살기가 싫었고 이렇게 제가 애먼 사람 헐뜯고 모함하는 사람으로 아이들 기억에 남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면서 반성하겠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기다렸다가 시댁의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저희 식구가 다 모여 밥 먹는 날에 맞춰 SNS 속 형님 친구에게 주소를 알려줬어요. 언제든 복수해주겠다면서 자기한테 소재지만 좀 말해달라고. 깜빵 가도 되니까 그년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던 여자였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시간 맞춰 여자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야, 이년아. 여기 숨어 있었어? 내 인생 나락 보내버리고 너 혼자 이렇게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내 남편이랑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호구 한 명 잡았어? 내 돈 내놔, 내 돈! 그러자 여자가 엄청난 힘으로 문을 열고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벙찐 아주버님을 뒤로 하고 시모가 형님을 보호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시모 머리채까지 끌어서 내던지고 형님 뺨을 세차게 연거푸 때리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부가 놀라서 여자들을 뜯어 말리는데 도저히 힘에 부치자 저보고 멍청하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112에 신고하라면서 저러다 형님 죽겠다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아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방 속에서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서 던졌어요. 진짜 멍청한 건 니들이야. 꽃뱀한테 속아서 허우적거리는 거 내가 가족이라고 그래도 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뭐? 사람 정신병자 취급해놓고 결정적 증거를 가져와. 그래서 가져왔어 결정적 증거. 어디 한번 천천히들 살펴보시던가요. 뭐라는 거야 지금. 당신 진짜 미쳤구나. 이 여자가 그러더라고. 형님한테 쌓인 게 너무너무 많대. 자기가 깜빵 간다고 유전자 검사까지 다 도와줬어. 가족보다 낫지 않니? 내가 질투를 한다고? 내가 모함을 한다고? 나는 호구 잡힌 가족에서 빠질게. 이혼해. 너무 화가 나서 사실 형님 아기 봐줄 때 몰래 친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어이없게 아주버님과 아기가 친자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내 말을 믿기는커녕 듣지도 않고 형님만을 위하며 감싸고돈 남편과 시댁에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미쳤다면서 정신병자라고 하고 아주버님은 검사지 읽으면서 오열하고 시모는 충격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건 정말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아빠가 엄마에게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면서 으름장 놓는 가정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고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물어 남편은 집을 주고 양육비를 저와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아주버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결혼했지만 아기까지 자기 핏줄이 아닌 줄은 몰랐다고 회사도 못 나가고 방에서 안 나온다고 하네요. 전 시부모는 당장 그년에게 소송 건다고 난리라고 하고요. 바락바락 미쳤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걸 모두 지켜본 아이들이 아빠를 거부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싫다고 해서 남편은 현재 아이들도 제대로 못 보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다 진짜 충언을 듣지 않고 질투니 모함이니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항상 즐겁고 밝은 것들만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겪었던 충격을 어루만져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남편이랑 싸우고 자극받아 신청했던 제과제빵 학원을 모두 이수하면서 기술을 터득했고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게 됐어요. 크지는 않지만 제가 워낙 성실하고 알뜰한 성격이라 아이들 둘 양육하면서 살기에는 모자람이 없을 듯하네요. 어쨌든 이혼하고 나서 제 하루하루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더는 나 혼자 답답하고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고 이상한 가족들의 이상한 편애에 갇혀 자존감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 이걸로도 저는 정말 만족한답니다. 왜 진작 알을 깨고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선뜻 말하기 힘들었던 이혼 과정인데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 털어놓고 나니 막혔던 속이 확 풀린 듯 시원하네요. 앞으로 제 앞날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